오늘 영상에서는 에베레스트 정상을 불과 48m 남겨둔 채 어떻게 지옥으로 변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케냐 출신의 은행원 조슈아 케루요트 키루이는 산소 없이 데스존에 맞섰지만 자신의 한계를 과대평가하고 말았죠. 비숍 록이라 불리는 암벽 근처에서 비극은 펼쳐집니다. 가이드 나왕 셰르파가 죽어가는 고객을 구하려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 하자 조슈아는 광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저항하며 도움을 거부했습니다. 왜 뛰어난 전략가가 이성을 잃었을까요? 왜 가이드는 도망가지 않고 그의 곁에서 얼어붙은 차에 남아 있었을까요? 다른 누구라면 돌아섰을 그 순간에도 그가 왜 계속 위를 향해 걸어갔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40년 전으로 돌려야 합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데스존의 얼음 같은 정막 대신 케냐 서부 난디 카운티의 습한 공기가 느껴집니다. 다자녀 가정에서 자란 조슈에게 수직에 대한 갈증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했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이 마당의 높은 삼나무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는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 했는데 그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중력을 시험하고 있었죠. 이 내부의 리듬, 더 빠르게, 더 높게는 그의 학업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조슈아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죠. 그의 두뇌는 정교한 기계처럼 작동해 초등학교 때 한 학년을 뛰어넘어 12살의 졸업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부모는 기숙사 생활에 너무 어리다며 유급시키기도 했죠. 후에 체비사스 고등학교에서 공부는 더 어려워졌고 성적 문제로 아버지는 교장실까지 불려가지만 조슈아는 다른 방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집에서는 형제 중 유일하게 농장의 고된 지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이 농부적 강인함, 인내하고 손으로 일하는 습관은 후에 높은 곳에서의 생존 기반이 됩니다. 이제 10년대의 나이로비로 이동해보죠. 조슈아는 사라집니다. 나무 위의 소년 대신 완벽한 양복을 입은 남성이 보입니다. 그는 지역 최대 금융기관 중 하나인 KCB그룹의 성공한 기업 은행원이 되었죠. 사무실은 냉방의 시원함과 무균적 질서가 지배합니다. 동료들에게 그는 전형적인 내향형 인간으로 비쳤죠. 조럼, 절제된, 숫자에 몰두한. 말은 적게 하고 모든 것이 폴더에 정리된 사람 같은 인상을 주지만 이는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은행원의 내면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죠. 누군가 산이나 트레일 얘기를 꺼내면 회색 은행원은 변했습니다. 눈에는 광신적인 빛이 번쩍이고 목소리는 단단해지며 주변 모두를 열정으로 감염시켰죠. 그는 완전한 이중 생활을 시작합니다. 집과 직장에서는 믿음직하고 차분한 조슈아였지만 더러움과 땀과 암벽이 있는 등산 커뮤니티에서는 케루요트라는 성으로 알려졌죠. 브레이크 없는 남자였습니다. 가족들은 그 조럼 아들이 감당하는 위험의 규모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그의 업적을 뉴스에서야 알게 되었죠. 이 이중성은 그의 인생 계획에도 스며들었는데 지금 들으면 잔혹한 아이러니처럼 다가옵니다. 그는 인생을 나중으로 미룹니다. 예금처럼 말이죠. 친척들에게 그는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는데 이는 그의 비문이 되고 맙니다. 에베레스트를 먼저 오르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결혼할 거야. 그는 시간을 은행 계좌처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지만 사는 금융 계획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고 그의 개인적 타이머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죠. 모든 것은 1초 만에 바뀝니다. 형광등의 윙윙거림 아래 무균적 사무실이 아닌 먼지와 자유의 향기가 나는 열린 하늘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달력은 2012년을 가리키죠. 조슈아는 탄자니아 국경 바로 옆 로이토키족의 아우버드 바운드 훈련센터로 출장을 갑니다. 그는 거인의 발치에 서고 이 시각적 충격은 그의 인생을 전과 후로 나눕니다. 그 앞에 킬리만자로가 있습니다. 타오른 사바나 위에 떠있는 키보봉의 새하얀 설경이 그의 인식에 전기 충격 같은 힘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단순히 경치를 즐기지 않았죠. 이 순간 차분한 은행원은 말 그대로 등산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높이의 바이러스가 혈아에게 스며들고 조슈아는 세상을 오직 수직의 프리즘을 통해서만 보기 시작했죠. 2014년이 되자 이 집착의 잠복기가 끝납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소나라에 느껴지는 차가운 돌이 필요했습니다. 조슈아는 나이로비의 트레킹 커뮤니티에 뛰어들어 뜻이 통하는 사람들을 찾았죠. 그의 첫 연습장은 아버데어 산맥이었습니다. 이곳을 상상해 보세요. 은행의 편안함은 없습니다. 발목까지 빨아들이는 진흙, 얼굴을 후려치는 차가운 비, 그리고 빽빽한 대나무 숲을 뚫고 이어지는 끝없는 지치는 오르막길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바로 이곳 아버데어의 축축한 점토에서 조슈아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무실 의자에 익숙해진 그의 몸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불편함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2014년 12월 판돈이 커집니다. 조슈아는 2년 전 그를 사로잡았던 바로 그 거인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목표는 킬리만자로의 최고점 우후루 봉 높이 5,895m였죠. 이제 본격적입니다. 5,000m 위에서 공기는 배신자처럼 희박해집니다. 폐는 희박한 대기에서 산소를 짜내려는 펌프처럼 작동하고 심장은 위험을 알리며 갈비뼈를 두드리죠. 대부분의 초보자는 이 단계에서 심리적으로 무너지거나 저산소증의 첫 파동을 맞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계속 발을 내딛었죠. 이 위기 순간에 깨어난 것은 KCB의 세련된 매니저가 아닌 란디 농장의 그 소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항상 눈치챘죠. 네 형제 중 오직 조슈아만이 고되고 단조로운 육체 노동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이제 이 농부의 기질, 불평 없이 땀 흘려 일하는 습관이 독특한 등산가의 지구력으로 변형됩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신체의 항의를 무시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정상을 향해 나아갔죠. 마침내 아프리카의 지붕에 서서 아래 먼 곳의 구름을 바라볼 때 돌이킬 수 없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킬리만자로 등반 성공은 그의 운명의 최종적인 도장이 되었죠. 등산은 더 이상 주말 취미가 아닙니다. 조슈아는 자신의 신체가 오르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이며 5,895m는 결승선이 아닌 진짜 심연으로의 도약을 위한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걷는 것을 멈춥니다. 달리기 시작하죠. 2015년부터 조슈아는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바꿉니다. 센티미터 단위로 계산되는 전통적이고 느린 고산 적응 대신 그는 공격적인 속도에 베팅합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하고 합리적이었죠. 희박한 공기 구역에 머무는 시간이 적을수록 신체에 가는 해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등산을 생존 경주로 만들었고 그의 주요 경쟁자는 산이 아닌 타이머였죠. 5,199m의 케냐산은 그의 개인 체육관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에게는 일생일대의 원전기지만 그에게는 아침 식사 전 워밍업이었죠. 그는 20번 이상 그곳에 올라 신성한 경사지를 러닝머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리몬 루트에서 그는 보통 사람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을 해냅니다. 올드 모세스 공원 입구에서 레나나 봉까지의 길을 2시간 56분 만에 달렸죠. 이 숫자를 곱씹어 보세요. 관광객들은 텐트에서 자면서 고산병과 싸우며 이 길에 며칠을 씁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영화 한 편 보는 시간 만에 그 코스를 날아갔죠. 너무 빨리 움직여 저산소증이 그를 따라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죠. 한계를 탐색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미친 마라톤을 합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레나나봉을 연속 3번 오르내린 것이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육은 젖산으로 뭉쳐 돌이 되고 무릎은 내리막의 충격 부하로 욱신거리지만 그의 의식은 차가운 컴퓨터 모드로 작동했죠. 그는 극한 회전수에서 엔진을 시험하는 엔지니어처럼 자신의 지구력을 테스트했습니다. 킬리만자로, 그를 한때 사로잡았던 바로 그 산이 이제 그의 초능력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었죠. 표준 원정은 5-6일이 걸립니다. 신체가 높이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죠. 조슈아는 이 고정관념을 무릎으로 부숩니다. 정상 오르기에서 하산까지의 완전한 사이클을 고작 15시간 만에 해내는 것이었죠. 평범한 등방아들의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숨을 헐떡이며 아이스 X를 짚고 올라가는 그들의 옆으로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일주일을 걸어야 하는 목표를 그는 단 하루의 빛으로 달성합니다. 그 야생적이고 제어할 수 없는 에너지, 그리고 남들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모습에 친구들은 그에게 마버릭 마운티니어, 독립적인 반항아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은행원이나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긍정적인 의미의 아웃사이더, 자신만의 좌표계에서 사는 인간이 됩니다. 그곳에서 속도는 생존을 위한 유일한 보증이었죠. 아프리카는 이제 그에게 너무 좁아졌습니다. 조슈아의 야망은 대륙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고통사냥을 시작하지요. 2019년 이탈리아. 그는 토르 데 자앙, 거인들의 투어에 섭니다. 거리는 356km, 누적 상승 고도는 27,000m. 잠도 먹지도 않고 에베레스트를 3번 올라가는 셈입니다. 그의 근육은 불타고 의식은 피로로 인한 환청의 경계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완주합니다. 버텨냅니다. 이 경험은 너무나도 격렬해서 조슈아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울트라마라톤의 역사를 쓰는데
여기서 그의 놀랍고도 거의 광적인 현실 감각이 드러납니다. 초판이 준비되자 그는 택배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첫 300부를 구매자들에게 배달하며 그들의 열정을 공유하는 이들의 눈을 마주보고 싶어 합니다. 그의 도전 지도는 무서운 속도로 넓어집니다. 태국 치앙마이의 정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정도의 습기 속에서 160km 코스 총합 순위 2위를 차지합니다. 터키, 카파도키아의 바위 절벽, 폴란드의 차가운 숲, 그는 어디서든 결승점에 닿습니다. 그의 몸은 산소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완벽한 기계가 되어갑니다. 올림픽 선수들이라도 부러워할 거대한 엘리트지대 유산소 기반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 그의 승리의 그늘 속에서 치명적인 함정이 만들어집니다. 조슈아는 이 초인적인 지구력이 자신의 갑옷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존자의 오류입니다. 그는 해수면에서 30시간을 달릴 수 있는 능력과 데스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달리기는 심장을 단련시키지만 혈액의 산소가 치명적으로 부족할 때 뇌가 작동하도록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의 훌륭한 체력은 저산소증에 대한 취약성을 가려 무적이라는 착각을 만들었습니다. 2023년 9월, 배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유럽의 푸른 숲과 태국의 뜨거운 열대지방 대신 네팔의 회색빛 생명 없는 하늘. 조슈아는 최상위 리그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의 앞에 영혼의 산 마나슬루, 세계에서 8번째로 높은 해발 8,163m의 본구리가 있습니다. 여기의 공기는 너무나 희박해서 매번 숨을 들이쉬는 것이 대기와의 전투와 같습니다. 하지만 조슈아는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는 산소통을 거부합니다. 더 나아가 개인 셰르파도 거부합니다. 그는 높이와의 정정당당한 싸움, 1대1 대결을 원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이것은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9월 24일 그는 정상에 섭니다. 그는 보조 산소 없이 8,000m 본구리를 정복한 최초의 아프리카인이 되어 역사를 씁니다. 이건 영광의 순간이었죠. 도취감이 의식을 압도하며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묻어버립니다. 이 성공은 그가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는 마지막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의료 기록을 들여다보면 승리는 생존 기록으로 변합니다. 마나슬루는 그를 정상에 보내주는 대가로 그가 비극적으로 무시한 블랙 마크를 보냈습니다. 원정 중 조슈아는 고3 폐부종 증상을 2번 경험합니다. 킬리만자로에서 자랑하던 전설적인 속도는 여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산소증은 엘리트 운동선수를 노인으로 만들어버렸죠. 빠른 돌격 대신 그는 고통스러운 14시간 동안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그렇게 느리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그의 몸은 데스존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해석 오류가 발생합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마나슬루에서의 2차례 폐부종은 적신호입니다. 이건 고도에 대한 유전적 부적응을 소리 지르는 생물학적 정지 신호죠. 하지만 조슈아는 싸움꾼입니다. 그는 이것을 생리학적 금지 사항이 아니라 자신이 성공적으로 극복한 또 하나의 의지의 실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그때 해냈으니 이번에도 해낼 거야. 그는 살아남았고 이 생존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의 사형 선고가 됩니다. 이제 그의 조중형은 최종 목표 에베레스트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조슈아에게 에베레스트 돌격 중 얼굴에 쓰는 고무 마스크는 구원이 아닌 그와 진실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봉을 오르는 등방아의 97%가 사용하는 산소통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만을 봅니다. 신체에 미치는 높이의 영향을 줄여 높이를 훔치는 사기이며 업적의 운동적 본질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요. 그는 더 어려운 길, 산소 없는 에베레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는 해발 8,848m에서 무산소 등반의 치사율 통계를 연구합니다. 죽음의 확률이 하늘 높이 치솟는 그 통계를 그는 단호한 해징이 필요한 복잡한 재무 보고서처럼 대합니다. 조슈아는 법적 계약서처럼 읽히는 안전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약서의 핵심 인물은 그의 그림자 가이드 나왕 셰르파입니다. 나왕은 비상 버튼, 긴급 대피용으로 준비된 단 하나의 산소통을 짊어집니다. 조슈아는 그것의 사용 조건을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밀하게 규정합니다. 그가 고 바나나스 미쳐버리다 라고 이름 붙인 조항 중 하나를 만들었죠. 그는 데스존에서의 고산 뇌부종의 메커니즘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뇌가 부풀어 오르며 두개골을 누르기 시작하면 현실이 깨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공격적이고 비이성적이 되며 세계와의 연결을 잃습니다.
만약 에베레스트 경사면에서 그가 미쳐가기 시작한다면 나왕은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다른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가 꺼져버리면, 의식을 잃으면 산소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엄격한 시간 제한이 지나 그가 탈출 불가 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그가 단순히 생물학적인 벽에 부딪혀 자신의 메모에 쓴 대로 나는 슈퍼맨이 아니다 라고 인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에베레스트의 추위에도 대비합니다. 보조 산소 없이 혈액은 걸쭉해지고 신체는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말단의 열 공급을 끊습니다. 손가락은 순식간에 얼음 조각이 됩니다. 조슈아는 사이보그처럼 장비를 갖춥니다. 전기 발열 장갑, 예비 배터리가 있는 큰 장갑, 발열 기능 양말. 그는 지구상 최고의 산을 맞이하기 위한 모든 것을 예상했다고 확신합니다. 2024년 4월 빠른 돌격 대신 막다른 골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슈아는 업계의 거인 세븐 서밋 트랙스 원정대의 일원으로 지구 최고봉을 향한 싸움을 준비하며 카트만두에 도착합니다. 그를 보호하는 이는 나왕 셰르파 그림자이자 수호천사 역할을 맡은 노련한 가이드입니다. 하지만 은행업계처럼 정밀하게 짜인 일정은 등반 시작 전부터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네팔은 그들을 안개 장벽으로 맞이합니다. 에베레스트 기슭으로 가는 관문 루클라행 비행편이 취소됩니다. 시계는 제로입니다. 조슈아는 칼로리를 태우는 대신 신경세포를 태우며 대기실에서 소중한 이틀을 잃습니다. 타이머는 이미 째깍거리고 있는데 그는 빙해도 발을 디디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가 그를 마침내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떨어뜨리자 지치는 고적응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해발 5,364m에서의 일상은 그에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조슈아는 조건을 꽤 호화롭다고 표현합니다. 따뜻한 음식, 통신, 편안한 텐트. 하지만 이건 황금물이었죠. 그의 신체는 적대적인 환경에 즉각 반응합니다. 쿰부 기침이 시작됩니다. 조슈아는 숨을 쉬려 하지만 목은 타는 듯하고 폐는 먼지 많고 건조한 공기에 한 모금 한 모금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고문입니다. 에베레스트는 구름에 꽉 막혀 있고 원정대는 일시 정지 상태가 됩니다. 기업 거래의 리듬에 익숙한 조슈에게 앉아서 텐트만 바라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날들을 사업의 안 좋은 날들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한 투자가 놀고 있고 수년간의 훈련으로 쌓아 올린 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이 기다림은 육체적 노력보다 심리적으로 그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그는 자신에게 최후 통첩을 내립니다. 날짜를 정합니다. 5월 22일 수요일. 이것이 그의 마감 시간입니다. 이 목표에 그는 단순히 세계의 정상에 오르는 걸 넘어서 이미 하산을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는 실패라는 생각을 허용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이 마지노선을 그립니다. 그는 기침과 지연에도 준비가 되었다며 스스로를 또 세상을 설득하려 애쓰는 영상을 찍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는 에베레스트가 이 도전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줄 모른 채 스스로 자신의 운명과 맞설 날을 지정한 것입니다. 5월 21일 최종 공격이 시작되는 밤입니다. 남쪽 칼날에 위치한 네번 캠프 해발 7,925m. 이곳은 우주로 가기 전 마지막 단단한 땅으로 바람에 시달리는 달 표면 같은 황량한 풍경이 펼쳐지며 산소 농도는 치명적으로 떨어집니다. 성층권 경계인 이곳에서 조슈아 케루이와 나왕 셰르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텐트를 나섭니다. 이 순간 그들 사이의 간극은 어마어마합니다. 나왕은 마스크를 통해 생명 같은 산소를 공급받는 반면 조슈아는 자발적으로 그 보호를 거부합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패와 그동안 그를 지켜왔던 스피드 철학에 의지하며 심연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하지만 이 밤의 에베레스트는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비극의 현장입니다. 경사면의 분위기는 공포로 전율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 전 인접한 구역에서 사는 이미 희생양을 취했습니다. 무너진 눈 코르니슈가 영국의 다니엘 패터슨과 그의 가이드의 생명을 앗아갔지요. 등발로는 불안정하고 아이젠 밑의 눈은 배신자처럼 느껴지며 모두의 신경은 극한에 달했습니다.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혼잡함입니다. 좁은 빙하 능선에 헤드램프 불빛의 행렬이 이어지며 대기가 형성됩니다. 산소병을 메고 있는 등방에게 이는 단지 시간 낭비와 짜증일 뿐입니다. 하지만 산소 없이 오르는 조슈에게 어떠한 정지도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활발한 움직임 없이는 그의 혈액이 놀라운 속도로 식기 시작하고
열이 사지 하나하나를 떠나며 저산소증은 멈춰 선 매분마다 그 위력을 강화합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고 그 순간마다 그의 소중한 천이 얼어붙은 밤속으로 사라집니다. 이 혼란과 추위를 뚫고 조슈아가 살아있는 세계에 남긴 마지막 유물인 디지털 신호가 도달합니다. 그는 가족에게 짧은 동영상 메시지를 보냅니다. 화면 속 그는 차분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바람 소리를 뚫고 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정상까지 약 800피트, 즉 240미터 정도 남았다고 전합니다. 그는 마지막 한 번의 노력이 남았다고 말합니다. 해수면에 있는 시청자에게 이 거리는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10분 달리기 정도죠. 하지만 여기 죽음의 지대에서 이 몇 미터는 영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영상은 그의 유서가 됩니다. 비록 그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지만요. 그는 희망을 담아 카메라를 바라보며 가장 힘든 건 지났고 정상은 시간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이 파일을 받은 어머니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보며 아들이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신호가 끊깁니다. 조슈아는 휴대전화를 치우고 그의 의지가 생물학적 현실과 최종적으로 충돌할 지점, 회기점을 향해 계속 오릅니다. 그 영상과 다음 연락 사이에는 치명적인 시간이 흐릅니다. 조슈아가 그토록 희망을 담아 말했던 그 마지막 몇 미터가 무한함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좁은 능선의 대기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산소 보충 없이는 정지는 끝의 시작입니다. 난방 장비가 있는 장비도 뚫는 추위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몸이 아닌 정신에서 일어납니다. 저산소증은 교활하게 작용합니다. 고통을 주지 않고 서서히 의식을 꺼뜨립니다. 처음에는 도취감이 찾아오고 이어서 시야가 좁아지며 결국 현실이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조슈아가 해발 8,810m의 비숍 록 암벽에 도달할 때쯤이면 그는 영상을 찍었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베이스 캠프의 무선에서 나왕 셰르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승리가 아닌 공포가 담겨 있습니다. 가이드는 위험 신호를 전합니다. 클라이언트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루이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의 고 바나나스 프로토콜이 발동되었지만 이를 실행할 사람이 없습니다. 조슈아 자신이 고산 뇌부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이 상태는 사고 능력을 앗아갑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구조를 거부합니다. 나왕이 비상산소병에서 그에게 산소를 주려 할 때 조슈아는 거절합니다. 나왕 셰르파는 그래도 해야 할 일을 계속 시도합니다. 그는 클라이언트의 얼굴에 마스크를 가져갑니다. 고무가 동상에 걸린 피부에 닿지만 조슈아는 즉각적이고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물리적으로 가이드를 밀쳐냅니다. 고산 뇌종양으로 염증이 생긴 그의 뇌에서 이 마스크는 생명의 원천이 아닌 그의 의지를 꺾고 자유를 제한하려는 위협으로 인식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은행 서류에 서명하던 그 손이 이제는 예상치 못한 힘으로 구조자의 손을 때립니다. 여기서 끔찍한 의학 용어인 병식상실증이 작용합니다. 이는 자신의 질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조슈아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라져가는 뇌의 역설적인 화학 작용이 그에게 허위의 전능감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계속할 수 있고 정상이 바로 저기에 있으며 이 성가신 셰르파가 그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걸 방해한다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는 몇 분 안에 의식을 맑게 해줄 수 있었던 산소를 밀쳐내며 자신을 되돌릴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나왕은 출구 없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는 불안정한 코르니슈 위에 서서 자기 클라이언트에 의해 협곡으로 던져질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의 귀에서 무정의가 지지직거립니다. 살아있는 세계와 연결된 끈이지만 지금 이 목소리는 악몽만 가중시킵니다. 베이스 캠프는 장비와 보고를 통해 상황을 보지만 죽음의 얼음 같은 숨결을 느끼지 못합니다. 스피커에서는 그를 버리고 도망쳐라 라는 강경한 명령이 아닌 그를 설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라는 간청이 들립니다. 이어폰 속 먼 목소리들은 이미 잃어버린 자에게 이성을 되찾아오라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합니다. 나왕은 조슈아를 그리고 아래 캉청의 끝없는 시면을 바라보며 시간이 다 됐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기지의 요청을 수행하며 자리에 남습니다. 비록 그의 몸의 모든 본능이 아래로 도망칠 필요를 외치고 있지만요. 드라마는 기동의 여지도 불필요한 움직임 하나가 둘 모두를 2000m의 비행으로 보낼 수 있는 지점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아침 8시 30분쯤 무선통신은 시각적 악몽으로 대체됩니다. 능선을 뚫고 바람을 헤쳐가던 등반가 존 밀스는 이 드라마의 재해에 부딪힙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 현장이 아닙니다. 얼음 지옥의 배경에서 펼쳐진 고대 비극을 연상시키는
얼어붙은 한 장면입니다. 비숍록 아래에서 밀스는 조슈아를 봅니다. 승리를 꿈꾸던 은행가는 이제 부자연스럽고 꺾인 자세로 누워 있습니다. 그는 등발로 위가 아닌 약간 옆쪽 지형의 얕은 움푹 팬 곳에 있습니다. 마치 거기로 밀려 내려왔거나 무의식 상태에서 기어 내려온 것처럼요. 이는 아직 깊은 갈라진 틈은 아니지만 더 이상 오르는 길도 아닙니다. 이 육체와 장비의 혼란 속에는 더 이상 야망도 투쟁도 없습니다. 조슈아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의 고도와의 전쟁은 패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쓰러진 클라이언트의 몸이 아닌 그 옆에 앉아있는 가이드의 모습에서 비롯됩니다. 나왕 셰르파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루이 옆에 초병처럼 꼿꼿이 앉아 있습니다. 거리상 그는 그냥 숨을 고르며 멈춰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밀스가 가까이 다가가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공허함을 봅니다. 나왕의 눈은 떠져 있습니다. 그는 수평선, 히말라야의 끝없는 백색을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는 가장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밀스는 그의 얼굴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그 장막을 뚫고 들어가려 합니다. 그는 반응, 움직임, 심지어 눈 깜빡임이라도 요구하며 고함칩니다. 하지만 나왕은 그가 앉아있는 그 바위에서 조각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의 호흡 소리도 이미 변했을 것입니다. 산소병에 익숙한 히스 소리, 생명의 리드미컬한 소리가 멈춰버렸을 것입니다. 이 시점까지 나왕의 산소 공급은 고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미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를 구하려는 무익한 시도 속에서 클라이언트 곁에 머무르며 그것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는 캐루이가 현실과의 연결을 잃었을 때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지가 시도를 계속하라고 요청했을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왕은 자신의 힘이 사라져가는 동안 위치와 시간을 지키며 능선에 앉아있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길잡이가 아닌 경사면에 멈춰 선 한 조각의 형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직업적 의무를 끝까지 지켜내는 침묵하는 증인이 된 거죠. 해발 약 8,810m 높이에서 한 생명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바람 그리고 시간 속에 얼어붙은 두 사람뿐이었어요. 무선통신망은 고요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5월 22일 전고가 지나자 그전까지 공황에 빠진 메시지들로 뜨거웠던 주파수가 침묵하기 시작했죠. 사람 목소리를 대신한 것은 백색 소음, 그저 지직거리는 소리뿐. 이는 배터리가 다 됐거나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베이스 캠프는 고통스럽고 무거운 기다림에 빠졌지만 산은 삼켜버린 것을 되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룹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어요. 구조작전은 희망 자체가 논리를 거스르는 조건 아래에서 시작됐습니다. 셰르파 구조대가 데스존을 향해 이마 달린 등불의 빛으로 어둠을 가르며 위로 향했죠. 그들의 팬은 한계까지 가동되었고 산소 마스크는 서리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승리가 아닌 참사의 흔적이었고 결국 그들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5월 22일 늦은 저녁부터 23일 이른 아침 사이 시간의 선은 흐릿해집니다. 등불빛이 어둠 속에서 밝은 장비색을 스쳐 지나갔죠. 조슈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존 밀스가 목격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지형 아래쪽 깊은 아이스 크레바스, 마지막 추락 후 그를 빨아들인 듯한 균열 속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의 여정은 끝났죠. 고도계는 약 8,800m를 가리켰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자신의 폐를 단련해가며 꿈꿔왔던 정상까지는 고작 48m,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한 길이만큼 남아 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1분이면 걸어갈 그 거리는 여기에서는 극복 불가능한 무한함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구조대가 현장을 살펴보자 새로운 한기가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존 밀스가 몇 시간 전 목격했던 그 움직이지 않는 파수꾼 나왕 셰르파가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얼음으로 된 능선은 텅 비어 있었고 그가 혼수 상태로 앉아있던 자리에는 이제 바람만이 눈가루를 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배낭도 산소 탱크도 없었죠. 아마도 그 결말은 순간적이고도 고요했을 겁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산소가 고갈되어 가며 의식이 흐려진 그는 그저 능선에서 미끄러져 내렸을 수도 있어요. 8,500m 고지에서 몸이 굳은 상태로 취한 한 번의 어설픈 동작. 그렇게 그는 수백 아니 수천 미터 아래 네팔 쪽이나 티베트 쪽으로 추락해버린 거죠. 그는 공식적으로 실종자 상태가 되어 결국 벗어나지 못한 산의 하얀 침묵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조작전은 중단됩니다.
5월 29일 나이로비에 있는 키루이의 가족은 그 어떤 부모도 마주해서는 안 되는 선택 앞에 놓입니다. 위험이라는 언어로 쓰인 방정식이 그들 앞에 놓였죠. 죽은 자의 시신을 위해 살아있는 자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 8,800m 높이에서 유해를 수습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임무입니다. 얼어붙고 움직이기 힘든 시신을 수직 절벽과 데스존을 거쳐 내려오려면 6에서 8명의 전개 셰르파 팀이 필요해요. 그들 각자는 빈 껍데기를 되돌리기 위해 추락하거나 뇌부종으로 죽음을 맞이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족은 현실을 직시하고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조슈아는 그 자리에 남게 되었죠. 그는 그토록 정복하고 싶어 했던 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영원한 지형의 일부가 되었어요. 앞으로 수많은 원정대가 지나갈 에베레스트의 잠든 파수꾼들 중 한 명이 된 거죠. 이 비극의 충격을 받은 등반계는 지도에 직접 그의 기억을 새기자고 제안합니다. 심지어 그 치명적인 능선 구역을 체루요트 포인트라고 명명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죠. 순수한 의지로 이곳까지 올랐지만 그 대가로 최고의 값을 치른 한 인간을 기리기 위해서요. 에베레스트의 얼어붙은 바람 속에서 조슈아의 몸이 기념비로 변해가는 동안 그의 고향 체프테리트에서는 초현실적인 이별이 펼쳐집니다. 공기는 따뜻하고 습하며 흙 냄새가 나지만 조슈아를 누일 흙은 없습니다. 가족은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릅니다. 관 대신 예식장 한가운데에 사진이 놓였죠. 초상화 속에서는 생기 넘치고 힘찬 남자가 미소를 짓고 있는 반면 그의 실제 육체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영원한 얼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환영과의 이별이자 끝내 완성되지 못한 문장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시도였어요. 상황의 비극성은 정보의 소음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가족들이 슬퍼하는 동안 인터넷은 가짜뉴스로 넘쳐났죠. 마치 조슈아 키루이의 시신을 헬리콥터가 정상에서 영웅적으로 수습하는 듯한 비디오가 유포되며 바이러스처럼 퍼졌어요. 그 영상은 수천 번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허위 희망을 주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디지털 세계의 거짓말이었죠. 물리 법칙은 무자비합니다. 그런 고도에서 공기는 헬리콥터가 화물을 싣고 공중에 머물거나 기동하기에 너무나 희박해요. 가족은 공식적으로 이 꾸며진 이야기를 부인해야만 했습니다. 기적적인 구출 같은 것은 없었던 거죠. 조슈아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는 차가운 결론, 그는 그의 꿈에 도달했을까요? 등반의 역사는 가정법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시신이 정상에서 48m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정상에서 촬영된 사진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식적인 판결은 냉혹합니다. 정상 미등정. 그는 거의 100%에 가까운 길을 걸어왔지만 그 마지막 몇 미터의 수직 높이가 그와 영광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는 거의 하늘에 닿을 뻔했지만 하늘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이 비극은 또 다른 심연을 드러냅니다. 바로 관심의 심연이죠. 조슈아의 죽음은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런던에서 나이로비까지 보도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꿈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나왕 셰르파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 있었어요. 그는 경사면에서 조용히 사라진 것처럼 미디어의 영역에서도 조용히 사라져 상업적 등반 역사의 그림자로 남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비극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 존 밀스는 실종된 가이드를 용기에 대한 최고의 민간 훈장인 조지 크로스 후보로 지명합니다. 그는 생존 본능보다 직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며 이미 그 희생을 알아줄 수 없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남았던 한 인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죠. 케냐에서는 슬픔이 단호한 자부심으로 변모합니다. 조슈아는 고정관념을 깨부순 상징이 되었어요. 그는 아프리카 등반이 세계적인 정상급과 어깨를 나란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대담함은 동포들에게 불을 지폈죠. 이제 나이로비의 수많은 시선이 단지 육상 트랙뿐만 아니라 위로 얼음으로 뒤덮인 산봉우리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의 대가는 가장 높은 요율로 지불되었죠. 위대했던 프로젝트 2024로부터 남은 것은 디지털 세계의 메아리뿐입니다. 라이트 아웃 계획과 함께한 무시무시할 정도로 정확하게 실현된 예언 같은 인스타그램 게시물 하나, 그리고 그의 유언이 되어버린 울트라마라톤의 고통에 대한 책이 그것이었죠. 결국 그의 자신의 말이 그의 비문이 되었습니다. 조슈아 체루요트 키루이는 자신이 약속했던 대로 어둠 속으로의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던 그 어둠을 발견했고
그 어둠은 그를 받아들였죠. 그는 단순히 높이를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높이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8,800m 높이의 고요는 그의 영원한 집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사랑했던 그 산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조슈아는 산소를 거부하는 의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나왕 셰르파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 이야기는 가장 무거운 질문에 부딪힙니다. 클라이언트가 의식적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갈 때 가이드의 책임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직업적 의무가 항상 자기 보존 본능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